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산불 피해지인 고성에서 교육 공무원들이 타 지역으로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공무원과 소상공인들이 속초 고성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시기에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지역 내 교육공무원 43명이 12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파주와 가평, 강원도 춘천에 연수를 떠났습니다. 첫날 일정은 경기도 파주 임진각을 둘러보고 저녁에 청년 토론을 개최합니다. 둘째 날은 경기도 가평 아침고요 수목원을 방문하고 춘천에서 물레길 카누 체험을 합니다. 이에 앞서 10일에는 37명의 일선학교 행정직 공무원들이 하루 일정으로 가평과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기연수라며 연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 행정직 공무원 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정기 연수 장소를 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청 연간 계획에 의하면은 교육 행정직 공무원들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안보 체험이라든가 또 문화 탐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워크숍을 갖도록 돼 있어요. 숙식비와 교통비 등을 포함해 1인당 30만 원을 잡아도 2,4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해당 교육청은 정확한 예산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공무원들이 민감한 시기에 타 지역으로 연수를 떠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강원 산불 피해에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타 지역으로 연수를 떠나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입니다. 이쪽에 많이 이용을 해달라고 지금 오라 하는 판에 여기서 나간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그거는 맞지 않죠. 요즘 현실하고는. 현재 타시도 시군 공무원들은 속초 고성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각종 연수 및 워크숍을 도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동해안 관광지를 자발적으로 찾아오도록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커먼데 이 시커먼 데서 뭐 연주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사실 개최하려고 그런 이제 연구 중에 있는데 외지에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다. 산불의 아픔이 채 가시기 전의 시점에서 피해 주민들을 보듬어야 할 공직자들의 지원과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춘천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한 단체가 해외 연수를 위해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재진이 관련 문건을 입수해 분석해봤더니 일정과 장소, 인원까지 모두 기존 계획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작 해당 단체 관계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지역 한 단체 온라인 커뮤니티의 내용입니다. 회원들이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에 도착해 대마도를 돌아봤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춘천시로부터 보조금 600여만 원을 받아 지난 4월 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단체 회원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부산과 거제도, 일본 대마도로 역량 강화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이 단체는 법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정한 단체로 보조금 지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가 보조금 신청과 정산을 위해 춘천시에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의혹이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이 단체가 춘천시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문서상에는 부산과 거제도 등 국내에서 1박 2일을 머물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다녀온 일본 대마도 일정은 계획서와 정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량 강화 교육에 참가한 21명 가운데 9명은 단체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박 3일 일본 대마도로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춘천시에서는 역량 강화 교육이란 명목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자는 명목으로 이렇게 추진했고 회원 모집 과정에서 인원이 충족이 안 되니까는
갈 수 없는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지방재정법상 보조금 사업으로는 해외 연수를 갈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해외 연수를 위해 허위로 보고한 점을 시인했습니다. 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최소 인원을 맞추기 위해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을 모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해외 연수에는 시 보조금이 아닌 개인별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30만 원을 걷고 또 우리 자문위원들이 25만 원 줬고 해서 제가 200만 원 내고 해서 1,700 몇만 원 가지고 이박사들 이제 대마도까지 가져왔죠. 춘천시는 해당 단체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실 파악에 나섰고 혐의가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KTX 만종역이 생기면서 서울과 강릉이 보다 가까워졌는데요. 하지만 부족한 주차장과 불편한 대중교통은 KTX의 장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원주시나 철도시설공단이나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어떻게 삽니까? 경운기도 못 가지 아무것도 못 가 이렇게 대놓는 놈들 참 미련하게. 도로 양옆으로 승용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평일 오전 KTX 강릉선 만종역 인근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 대류변까지 차량들이 차지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원주시도 이곳부터 유원교까지는 노상 주차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마을 입구부터는 주차가 금지된 곳입니다. 마을 진입로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 한 대도 진입하기 힘든 상황. 마을 쪽으로 진입하는 터널 한가운데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길을 막으면서 교행은 물론 차량 진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혹시 그때 차 세울 데가 없으셔서 세우신 건가요? 차 세울 때가 그때 없었어요. 얼마나 여기다 지금 대구 가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3일 전에 된 것 같아요. 혹시 돌아오시는 건 언제시죠? 오늘이요. 취재팀이 어림수로 파악한 불법 주정차는 200대가 넘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고통은 만종역 인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아니 시민들을 생각하고 막 주차 쭉 쏴놓으니까 내 상질 같은 저거 딸기 찌어가지고 벌금 한 20만 원 넘어가면서 매겨야 돼요.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저께도 여기다 한 요렇게 잘 막아놓고 응? 오도 가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서울이 때요. 밤 10시에 온대.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 자가용 이용객들은 불법 주정차로 내몰리고 주민들은 불편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2018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KTX 강릉선 만종역을 이용한 사람은 66만 6천 명. 지난달에는 평일 하루 평균 2,200여 명이, 주말에는 3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30%가량이 자가용을 이용하더라도 차량 대수는 하루 900대에 달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종역에 설치된 유료 주차장 면수는 180면이 고작입니다. 그나마 원주시가 노상주차장과 임시주차장 등 100면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말 같은 때는 한 3,000명의 이용객이 이제 넘는데 한 500대 최소 500여 대 정도는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이 구비가 됐었어야 되는데 한 100여 대 정도밖에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한 100대 정도 되고. 전문가들은 만종역의 대중교통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중교통이 아무래도 불편하다 보니까 다 차를 끌고 가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옛날에 뭐 원주역 같은 경우 뭐 주차장이 있었습니까? 얼마 몇 대 되지도 못했는데. 현재 만종역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은 2개의 노선뿐입니다. 예,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도 문제는 배차 시간입니다.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15분 정도면 만종역에 도착하지만
배차 간격이 길어 열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1시간이 넘게 일찍 나와야 합니다. 배차 시간이 있잖아요. 한 3, 40분, 50분. 그래서 이용할 수가 없어갖고 주로 있잖아요. 시외 터미널 있잖아요. 버스 터미널. 거기는 배차 시간이 시내니까 51번은 완전 연주 시내 한 바퀴 돌고 탈 수가 없어요. 게다가 마중 나온 차량으로 인해 버스 차로는 침범당하기 일쑤입니다. 버스 기사들은 사고 위험을 호소합니다. 미세한 접촉 사고는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기사들이 해결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그 사정을 아니까 회사 자체 내에서 그냥 수리해주고 많이 했던 그렇지. 그 문제점이 참 많아요. 보통 많을 때는 7, 8대씩 사요. 그러면 버스가 솔직히 들어갔다가 나오기가 버거워요. 사정은 이렇지만 원주시와 코레일은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원주시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완동역을 건립할 때 교통영향 평가를 했는데 뭐 100대 정도, 100여 대 정도의 교통영향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교통영향 평가 잘못됐다. 철도시설공단도 뒷짐만 지기는 마찬가지. 당초 교통영향 평가 당시 필요한 주차 공간은 79면이었지만 현재 2배가 넘는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며 오히려 원주시의 대중교통 정책을 탓하고 있습니다. 만용에 접근하는 교통수단 이제 분담률이 버스가 한 6% 정도 되고요. 그리고 택시가 한 57%, 그리고 자가용이 한 37% 정도 됩니다. 버스나 지금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 승객들이 좀 적어요. 전문가들은 최초의 교통영향 평가가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양기관이 협의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로 이제 떠밀기식이니까 양 기관이 합의해서 교통영향 평가를 다시 한번 올려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든지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지금 뭐 누구의 책임이다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원주시와 철도시설공단이 책임을 미루는 상황. 불편한 대중교통과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한 피해는 인근 마을 주민과 만종역 이용객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이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영국 멀린사가 직접 투자 개발을 하기로 하면서 본 궤도에 오르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시공사 변경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강원도가 선정한 시공사를 멀린사가 다른 곳으로 바꾸면서 법적 분쟁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레고랜드 예정 부지인 춘천시 근화동 중도입니다. 대형 덤프트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와 레고랜드 시공사 계약을 맺은 STX건설은 지난해 5월 이후 계속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눈에 봐도 지난해와 비교해 복도 등 많은 부분에 공사가 진행됐음을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레고랜드를 직접 개발하겠다고 밝힌 영국 멀린사가 시공사를 바꾸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멀린사는 최근 입찰을 통해 한 건설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현재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STX건설이 공사에서 완전히 배제될 경우 강원도는 100억 원이 넘는 위약금 법적 분쟁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돈도 돈이지만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늦어질 대로 늦어진 레고랜드 공사가 또다시 멈춰설 우려도 있습니다. 13일 열린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현재 제기된 시공사 변경 가능성과 그에 대한 도의 대응책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STX와의 문제가 더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STX와의 계약 내용을 공개해달라, 책임 준공 확약서 등등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이거 공개하지 않으시는 이유. 이에 대해 강원도는 멀린사가 시공사 변경을 추진 중이라는 점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상 문제와 공사 지연 가능성 등을 멀린 측에 전해 기존 업체가 컨소시엄 형식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TX와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컨소시엄이라든가 사업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중도개발공사하고 STX하고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업체 간에 협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날 강원도는 멀린사가 레고랜드 개장 시기를 2021년 5월로 당초보다 1년 앞당기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암초를 만난 레고랜드 사업이 과연 멀린사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기 여파가 적은 춘천 지역 대학 상권이나 도심도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점포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태를 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대학가 주변 상권입니다. 학생과 직장인 등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점심시간대지만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매출이 급감하면서 월세나 관리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내놓고 떠나버려 빈 점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가는 유동인구가 많아 경기 여파가 적은 곳으로 꼽혔지만 계속되는 불황에 이제는 황금 사건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정말 올해는 감당이 안 될 만큼 손님이 없어요. 작년에 비해서도 거의 40에서 50%가 떨어졌다고 봐요. 여기는 한번 들어오면 나갈 생각들을 하질 않던 곳이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많이들 떠나셨어요. 춘천 상권의 중심이자 명동으로 불리는 중앙로 일대도 경기 불황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큰 길가 대형 점포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 안내판이 내걸린 점포들도 거리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권리금도 포기하며 가게를 내놨지만 찾는 이가 없어 벌써 수개월째 비어 있습니다. 우리 명동의 명동이라는 상권이 그래도 춘천의 대표적인 상권인데 요새처럼 힘든 거는 처음이에요. 저도 월세가 두 달 밀려있어요. 영업을 안 할 거다라는 정보가 있으면 저런 거 사이즈 붙이기 전에 벌써 계약이 다 끝내버려요. 근데 지금은 붙여도 안 나가니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도내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경기 동향 실적 자료에도 불황 여파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도내 업황 실사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고 매출과 자금 사정 등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자금 부족을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늘어나는 인건비도 부담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업체들의 주요한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과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을 주로 응답하였습니다. 소비 심리가 다소 위축된 부분도 이제 기업 업황 실적 악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 꾹꾹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 출혈로 이어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제정된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6년 후면 종료가 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낙후된 폐광지 경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폐광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센터가 이번 주부터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지역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가 영월군에 들어섭니다. 중앙정부와의 예산 협의 등으로 수차례 착공이 지연됐다가 추진 4년 만에 비로소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내년 11월까지 축구장 2개 정도 되는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영월군은 센터를 구심점으로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4개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차지하겠지만 관광에 대한 모든 기본 자료를 한눈에 보고 여기서 출발할 수 있다는 점. 관광객들이 손쉽게 갈 수 있는 걸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우여곡절 끝에 착공됐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매년 6억 원 정도 예상되는 운영비를 영월군이 어떻게 부담할지가 문제입니다. VR이라든지 장식품, 전시나 판매 같은 거, 기념품 판매 같은 거. 수익 사업이 됐으면 전시상품이라든지 와가지고 또 인근에 또 관광지가 있어요. 전망 연계해가지고 학생들이나 그쪽에 해가지고 비대면 관광 홍보 효과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폐광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사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폐광지역 개발 전담기구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법안 개정이 발의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다 기초지자체를 뛰어넘는 광역 단위의 개발을 통해서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법을 제정한 제주도나 새만금처럼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폐광지역의 쇠퇴와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폐특법 종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폐광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지역에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평창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려 생기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감염된 80대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4일 80살 여성 A씨가 의심 증세를 보였다가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1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밭일을 하다가 야생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SFTS 환자는 원주와 인제에서 발생한 데 이어 사망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FTS는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특별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동해안 92개 해수욕장이 다음 달 5일부터 차례로 개장하고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에 나섭니다. 경포와 주문진 등 강릉과 속초, 외용치 등 속초 지역 해수욕장이 7월 5일 처음으로 개장하는 데 이어 10일 동해와 12일 삼척, 고성, 양양 지역 해수욕장이 차례로 문을 엽니다.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은 피서객 2천만 명 유치와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해수욕장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공립대안초등학교가 다음 달 홍천에 문을 엽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홍천 노천초등학교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입생 74명을 받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정은 국어와 수학, 영어 등 기본 교과이며 자치, 공감소통, 철학 등 대안교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청은 지난 2015년 개교한 현천고교에 이어서 가정중학교와 노천초교까지 대안학교의 초중고교 과정이 연계돼서 교육복지 다양화와 학교 부적응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2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5% 이하로 훈방 조치를 받은 운전자는 총 192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오는 25일 이후부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지 않아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면허 취소 기준은 0.08%로 낮아집니다. 처벌 수준도 강화돼 운전면허 정지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를 넘는 운전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선군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24개의 영유아용 카시트를 무상 보급했습니다. 영유아용 카시트는 올 1월 1일 기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정선군은 당초 40개의 영유아용 카시트를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을 추가 편성해 신청 가구 모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은 영유아용 카시트 보급 사업의 성과와 주민 호응 등이 좋으면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벌써부터 여름이 걱정인데요. 연일 한낮 기온이 30도를 육박하는 가운데 지난달에는 도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올 여름 도내 폭염에 대한 우려와 대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무더위 공포 속 폭염의 위험성과 더불어서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황영주 강원일보 영서총지사님, 김경남 강원연구원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사님. 폭염이라고 하면 막연히 좀 찌는 듯한 더위, 찜통더위, 좀 참기 힘든 더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영서 지역이 굉장히 덥잖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근데 폭염이 태풍이나 홍수, 이렇게 지진과 같은 자연 재난에 좀 속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의 그 더위의 의미는 그 일상을 탈출하는 그런 휴가 개념, 네. 이런 경향이 굉장히 컸는데요. 당연히 이제 뭐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로서는 한 여름의 계절적 특징 정도, 이 정도로만 인식을 했습니다만은 네. 어느 순간 이제 폭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 지진과 태풍 같은 것처럼 이렇게 재난으로 인정하지 않고 네. 그냥 일반적인 누구나 예측 가능하다는 그런 또 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재난으로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지난해 이제 기록적인 폭염이 기록이 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법을 개정을 하면서 폭염을 재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관련법을 개정을 함으로써 이제 지자체에서도 네. 적극적으로 폭염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갖추게 됐고요. 또 그 근거가 마련이 됐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각 강원도 내 지자체에서는 폭염 대응 대책, 종합 대책들을 수립해서 지금 폭염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원도는 때이른 무더위로 굉장히 벌써부터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또한 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폭염 또 어떤 게 문제이고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폭염이 33도의 기온이 하루에 이틀 이상 지속이 되면 이제 그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요. 네.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이 되면은 폭염경보가 내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건강한 사람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삶 자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 이상자 같은 경우는 정말 생명이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네. 또 이제 야간에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면은 열대야, 그리고 30도 이상이면 초열대야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이 낮에 폭염과 밤에 열대야가 지속될 경우 이제 그 만성 질환자들은 이제 생명에 더 위험성이 짙어지고 또 과로나 과음하신 분들도 실제적으로 이제 사망에 이르는 분들도 상당수 발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더불어서 이제 감염병, 식중독, 산업활동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난해 폭염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4,500명 정도 온열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강원도에서도 한 1,000여 명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네. 이 가운데 이제 30% 정도는 실내에서 온열 환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폭염 대책하면 실외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네. 실내에도 폭염 대책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그렇다고 하는 거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그렇습니다. 말씀을 네. 하시는 것 네네. 같은데 사실 에너지 취약계층 분들이 겨울에 난방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냉방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상자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그런 대비책 같은 건 따로 없는 건가요? 그동안에 이제 그 겨울철의 난방 대책은 네.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폭염에 따른 냉방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무더위 쉼터 등에 와서 이렇게 그 쉬는 그 정도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지자체에서 폭염 대비 대응 그 TF팀을 구성을 해서 네. 정말로 취약계층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TF팀이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무더위 쉼터로 안내를 해주고 또 낮에 무더위 쉼터가 활용을 할 수 있지만 또 야간에는 또 부족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야간 폭염 대책 이런 부분까지도 지자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폭염에 대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로 좀 인식할 만큼 폭염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네. 유독 강원도가 폭염에 좀 민감하고 저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네. 이 폭염의 강도가 심해지면서 그
도민들이 느끼는 민감도가 커졌다는 것이죠. 네. 특히 2018년 같은 경우는 홍천 같은 경우 41도까지 올라갔어요. 우리가 체온이 보통 36.5도지 않습니까? 대략 5도 가까운 그런 온도 차이를 보내는데요. 1도씨 정도면 생물이 사멸할 그럴 상황이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극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이 영서지방의 지형 조건이나 또 최근 빈번하게 이렇게 닥쳐오는 그 티벳에서 오는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바라봤을 때 우리 지역의 폭염의 강도는 심해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사실 강원도 하면 예로부터 산과 물이 있어서 저희가 여름 휴양지로 각광을 받는데 언제부터 여름 하면 이 더위 하면 강원도가 좀 빠지지 않아요. 사실 네, 많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때 가장 더운 지역이 어디냐고 하면 데프리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구가 가장 덥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 더위에 있어서 강원도가 정말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춘천을 예를 들면요. 춘천은 뭐 전국에서 알아주는 분지형 지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지면 분지형 지형에서 이것들이 잘 확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온도가 달아오르죠. 특히 좀 특이한 점은 극값에 이르지 않은 폭염 온도에서는 강원도 영서지방이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극값에 가깝게 올라가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 훨씬 덥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천자 쓰는 홍천, 춘천, 물의 도시가 여름이 되면 폭염의 대시가 된다. 이 지역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폭염의 바로 밑에인 지역이다. 여기가 정말 덥다면 다른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한여름 최고 기온도 또 대구가 아니라 강원도가 갈아치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907년 그 기상 관측한 이후에 2018년 41도를 찍으면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기상이라는 건 사실은 계절과 연으로 보면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만 긴 시간의 패턴으로 바라보면 지금 남쪽에서 이 중부지방으로 더위에 극값을 내는 지방이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명확한 원인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달리 이 폭염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이른 무더위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 벌써부터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올해 강원도는 좀 어떨까요? 기상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기상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기상을 하신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다행스럽게 작년만큼은 아닐 거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이 쇠약한 분이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에너지를 전기를 충분히 쓸 수 없는 계층에게는 작년보다 덜하지만 작년엔 최장 30몇 일씩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25일, 20일만 돼도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겠죠. 그래서 좀 중요하게 좀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방금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강원도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노인 인구수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 하나잖아요. 노인분들에게 폭염 좀 얼마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아까 강원일보의 황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건강한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더위를 이겨냅니다. 예를 들면 무더위가 오면 혈관은 팽창해서 혈류량을 늘립니다. 그래서 온도를 저감시키는데 나이가 드시거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전에 갖고 있던 지병과 연계돼서 아주 치명적인 상황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분들, 이제 에너지를 여유 있게 쓰실 수 없는 분들도 똑같은 상황에 이제 취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제안을 맞춤형으로 하셔라. 그분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드려라. 그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제공하는 이런 폭염 대책 서비스에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쪽에서 가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린 상황입니다.
도와 각 지자체에서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각종 시설 설치 및 또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 무더위 쉼터가 도내 총 1,072곳에 설치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1곳에 설치를 해서 네. 뭐 경로당 이런 부분에 무더위 그 쉼터를 설치를 해서 그 다양한 연령대 그 주민들이 이용을 했고요. 네. 또 이제 그 도로에 그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얼음을 설치를 해서 네. 그 냉각 그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 원주에서도 춘천에서도 자주 봅니다만은 주요 도로에 그 횡단보도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늘막 쉼터 설치되어 있고 또 이제 실내 온도와 냉방비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지자체 등에서 단열 건축재를 이용하는 이런 사례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앞으로는 그 건축이나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아마 폭염을 이제 포함한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과거에는 도시 계획을 하거나 개발 계획을 세울 때 폭염이라는 대책은 사실상 없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그 신경을 쓰고 그동안 이제 도시 계획이 경제적 효율성에 주안점을 뒀다면은 앞으로는 그 생태적 건전성에 건전한 생태를 조성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도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런 노력, 그다음 도심의 물길을 조성한다거나 또 바람길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린 인프라 확충 등에도 아주 그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또 지난 4일에는 강원연구원에서 폭염 대비 방제 포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방제 포럼에선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었나요? 저희가 이제 그 타이틀이 이랬습니다. 폭염의 일상화, 대비의 비상화. 뭐 사실 이미 우리 사회는 폭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회이고 그것을 대비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그 비상이라는 의미죠.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폭염 포럼을 했고요. 그때 나왔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정이 해야 될 것, 또 시민이 해야 될 것, 또 어떤 시설과 장비를 통해서 할 것, 아니면 제도를 통해서 할 것,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 전문가들이 매트릭스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x2 매트릭스를 짜고요. 그러면 행정이 시설을 통해서 해야 될 건 뭔가라고 살펴보니 이제 도심의 쿨링포구, 차광을 위한 그 횡단보도에 차광막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일들이죠. 그럼 시민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집에 폭염에 관련된 대비해야 할 것들은 그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축사를 운영한다. 그럼 축사 시설에 동물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네. 시설을 해주고 내가 가게를 한다. 그럼 우리 가게 앞에는 하다못해 차광막, 그늘막을 뭐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구조적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서비스, 네,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취약계층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폭염은 30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30일을 기다리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찰나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그분들의 거주하는 곳, 위치하는 곳 이런 것들을 그 GD 정보 시스템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하고 그것을 행정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자 등을 한꺼번에 해당 지역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져가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은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남자들도 양산 좀 써봐라. 여자들만 쓰는 게 양산이 아니고 이제 더우니까 할 수 없다. 물론 뭐 취향에 따라 좀 스타일이 다르겠습니다만은 하다못해 검은 우산이라도 쓰고 다녀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만약 이 폭염 때문에 아프거나 뭐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포럼이 전개됐습니다. 네, 포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강원도가 폭염 대책 마련에 있어서 앞으로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서두에 말씀해 첫 번째는 찾아가는 서비스.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불특정 다수를 위한 도심의 그늘막 등의 설치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재산상 피해를 내는데요. 작년에 동물이 900만 마리쯤 폐사했어요. 강원도에는 30만 마리 정도의 닭, 5천 마리 정도의 돼지가 폐사했는데요. 축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농업, 축산업 시설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스스로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전개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기자님, 사실 그 강원 언론인에 있어서 좀 강원도 언론들에서는 폭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전망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이 이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또 올해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가 지금 추운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네. 20일 이상이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지금 초비상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제 그 폭염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주민들의 계도의 필요성이 있고요. 그 공익적 활동의 가치를 좀 많이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폭염의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좀 널리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이 폭염에 예방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예방책들 그러니까 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들 이용하기 이런 그 캠페인들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야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비용 절감에 아주 지름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폭염하면 가뭄이랑 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이 가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오늘은 영서 방송본부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돼서 영서지방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영서지방 뭐 춘천하고 저기 접경 지역까지 저희가 어차피 강원도 전역에 이게 나가기 때문에 네. 한강권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사실 도시민들은 상수도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가뭄에 비교적 강합니다. 네. 정말 취약한 계층은 그 어리다니 산간 소규모 마을인데 소규모 상하수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조금만 가뭄이 진행되면 저수고에 있는 물이 동인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고요. 네.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책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겨우 하는 게 뭔가 하면 소방차로 물 날라주기, 물병으로 그분들 갖다 드리기 그렇죠. 이거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데 좀 장황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나는 물, 지하수에 대해서 지금과 다른 관리 방식, 다른 이용 방식의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빗물을 어떻게든 붙잡아 놓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는 뭐 연구자들이 충분히 방안을 갖고 있으니까 또 다른 자리에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각종 재난재해에 좀 지친 도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의 재난 대책이라는 건 어제까지의 기록과 경험에 기반해서 내일을 대비하는 겁니다. 항상 부족하죠.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드리는 말씀은 모든 재난, 가뭄, 폭염 아니라 그 이상 어떤 것들도 내 스스로가 대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큰 해가 온다. 예, 내가 스스로 준비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사님께서도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짧게 해주실까요? 폭염은 태풍과 지진과 똑같은 재난이다라는 네. 인식을 지자체에서 분명히 해주고요. 그리고 폭염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들을 보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주시고 이게 이제 도민들도 마찬가지로 폭염은 재난의 인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폭염 대책을 세우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뭐 가로수 조성해야죠. 도로폭 줄여서 녹지 공간 줄여서 주차 공간 없애고 녹지 공간 조성해야죠. 뭐 물길 조성하려면 뭐 도로 폭 줄여야죠. 이런 부분들이 재난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협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폭염은 재난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폭염의 위험성과 더불어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오늘 황영주 강원일보 영서총지사님과 김경남 강원연구원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